유튜브 나오죠. 그분들 앞에 카메라 한 번만 좀. 다시 앞에 한 번만 좀. 지금 안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추천 들어간 거라서. 여기서 제가 유튜브 소리 다 죽여서 유튜브 그 이상으로 그리도 잡혀야 되죠. 평소에 그 세팅시에 보니까. 지금부터 2021 교육 현안 국회 연속 토론회 제1차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고충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현행 교육재정의 평가 정리 및 미래 교육재정에 대한 의제를 발굴하기 위한 토론회로 기조발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합니다. 토론에 앞서 오늘 일정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신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의원님, 윤영덕 의원님, 서동용 의원님,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최교진 회장님,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하봉훈 학회장님의 인사 말씀과 박찬대 의원님, 강득구 의원님, 권인숙 의원님, 김철민 의원님, 강민정 의원님의 축사가 이어지겠습니다. 그 이후 서울교육대학교 오범호 교수님을 사회자로 모시고 한국교육개발원 반상진 원장님과 경기대학교 하봉훈 교수님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이후 발제 내용에 대하여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이강복 과장님, 서울특별시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오동훈 국장님, 충청남도의회 윤희성 서기관님, 서울조원초등학교 석승하 교장선생님의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 반상진 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경기대학교 하봉훈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서울교육대학교 오범호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이강복 과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서울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오동훈 국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충청남도의회 교육수석전문위원 윤희성 서기관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서울조원초등학교 석승하 교장선생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윤영덕 의원님의 인사 말씀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오늘 원내 부대표단 긴급회의가 있는 관계로 자료집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동용 의원님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최규진 회장님의 인사 말씀을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남 순청 광양 곡성 구례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동용입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어 아쉽지만 한편으로 무탈하게 토론회가 마련되어 기쁩니다. 같이 토론회를 열어주신 동료 의원님들, 발제를 맡아주신 반상진 원장님, 하봉훈 교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자리를 준비하신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여러분 고맙습니다. 교육에 아낌없는 투자를 하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국가의 책무입니다. 우리 사회의 기틀을 다지는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교육재정 확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정적인 재원이 확보되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고교 학점제처럼 새로운 교육체제를 힘차게 추진할 수 있고 현장은 더 자유롭고 전문적인 교육을 펼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고등교육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 교육의 질 향상, 글로벌 경쟁력은 바로 고등교육에 넉넉히 투자할 때 생깁니다. 오늘 교육재정 확보와 관련해서 토론하고 논의되는 내용들을 잘 듣고 담아서 법안과 정책으로 탄탄히 뒷받침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의 안녕과 건강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최규진입니다. 대한민국 교육자치 30주년을 맞이해서 국회와 우리 전국 시도교육청이 함께 2021 교육 현안 국회 연속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지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주제로 미래 교육을 위한 교육재정 확보 방안을 논의합니다. 전국의 시도 교육감들은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미래 세대의 배움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새로운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토론회를 기점으로 새로운 시대, 새로운 교육 생태계에 맞는 교육 재정에 대한 관점은 무엇인지 심도 깊은 논의가 촉발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국회 연속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국회 교육위원회의 유기홍 위원장님과 8분의 국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발표와 토론을 준비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이어서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하봉훈 교수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한국교육경제학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참여자 여러분. 코비드19라는 재난 사태의 장기화로 정상적인 등교 수업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절은 어김없이 화창한 봄날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비록 감염병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하지만 모두의 지혜와 힘을 모아 슬기롭게 상황을 극복하리라 믿으며 따뜻한 날씨와 함께 우리의 마음도 조금 더 여유로워지길 기원합니다. 올해는 우리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91년 창립 이래 회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참여로 명실상부한 교육재정과 경제 분야의 전문 학회로서 양가 질적인 면에서 갈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고 그 위상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역대 회장님, 임원진, 회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학회가 학술대회, 포럼, 워크샵, 학술지 발간 등을 통해 교육재정 및 경제 관련 주요 이슈들과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학술 교류의 장으로 발돋움한 만큼 앞으로는 학계와 교육 현장 간의 협업과 차세대 연구자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학회의 지평을 더욱 넓혀가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과 국내 정치, 경제, 사회 변화는 빠르게 교육 정책의 내용과 속도를 변화시켜
교육정책 방향의 뉴노멀 구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우리 학회는 지난 3월 30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대학재정 운용 현황과 과제로 특별 세미나를 공동 같이한 데 이어 오늘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님들과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와 함께 미래 교육을 위한 교육재정 확보 방안을 주제로 2021 교육현안 국회 연속토론회 1차 토론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학회 30주년과 지방교육자치 30주년에 맞춰 현행 지방교육재정 주요 의제를 살펴보고 지방교육 활성화와 미래교육재정 운용 방향을 모색하는 귀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기조발제를 맡아주신 교육개발원 반상진 원장님, 사회자, 토론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오늘 논의된 다양한 주제와 내용들이 향후 미래교육 수요에 부합하는 안정적 지방교육 재정 확보로 이어지는 성과의 시금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대면 온라인의 불편함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직접 만나 뜨거운 학술 토론으로 이어지는 그날이 오기를 희망하며 그날까지 모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박찬대 의원님 외 네 분의 축사를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민주당 박찬대 의원입니다. 2021 교육현안 국회 연속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의 교육은 코로나19로 명확해진 교육 문제의 해소와 더불어 4차 산업혁명을 비롯한 미래 세대를 준비해 나가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이 놓여진 시기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한마디로 교육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5번에 걸쳐서 이어지는 이번 토론회는 교육재정 확보, 학급당 학생수, 개정교육 과정, 국가교육위원회, 교육자치 활성화 등 교육 대전환 시대를 준비하는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가 대한민국 교육의 대전환을 통해 오늘의 위기를 내일의 희망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교육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양 만안구 출신 강덕구입니다. 여러분, 미래교육은 교육자치 그리고 학교자치로 나갑니다. 미래교육과 그리고 교육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교육재정 관련 법률 재개정 방안을 모색하고 그리고 교육재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방향성을 잡아보고자 국회 연속토론회 1차 토론회를 함께 하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 미래교육, 미래학교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원격 수업 등 새로운 환경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장기적인 지방교육재정 운영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우리 교육의 질적 도약 그리고 지방자치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활발한 논의의 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희망합니다. 끝으로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 그리고 국회가 함께 손잡고 토론회를 열 수 있어서 매우 뜻깊습니다. 토론회를 열어주시고 직접 발표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우리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 그리고 국회가 함께 교육의 미래를 준비하고 그리고 그 미래에 우리 학생들이 중심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 희망입니다. 함께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권인숙입니다.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와 국회 교육위원회가 함께하는 교육 현안 연속 토론회, 오늘 그 첫 번째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토론회의 주제는 미래 교육을 위한 교육재정 확보 방안입니다. 사회 양극화, 산업구조 변화 등 우리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여러 과제들 속에서 교육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방향을 잘 정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미래 교육을 위해 타당한 설계와 그에 걸맞는 교육재정 확보야말로 미래를 준비하는 우선 시급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좋은 방안들이 많이 공유되기를 바라면서 국회에서도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안산 상록을 국회의원 김철민입니다. 5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교육 현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교육재정은 단순한 책상머리 행정이 아니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 전략이 되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물결이 요동치는 지금 우리 교육재정은 그에 맞는 준비가 돼 있는지, 앞으로 안정적 재정 확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오늘 1차 토론회에서 치열하게 논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도 함께 공부하고 교육 활동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강민정입니다.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 재정 확보 방안을 주제로 2021 교육 현안 국회 연속 토론회가 시작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교육 예산은 900만 학생들의 일상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에서 유일하게 교육 분야만 작년보다 감축된 채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교육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어야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누구도 챙기지 못하는 교육 현안들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교육 현안 국회 연속 토론회의 첫 주제로 교육 재정 문제를 다루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위해 좋은 말씀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재정 확보 방안에 대한 토론을 서울교육대학교 오범호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서울교대 오범호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위해서 교육재정 분야에서 오랫동안 연구를 해오신 전문가 두 분을 발제자로 모셨습니다. 먼저 연구기관을 대표해서 한국교육개발원의 반상진 원장님, 그리고 학회를 대표해서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의 학회장을 맡고 계신 하봉훈 교수님 두 분의 발제자를 모셨는데요. 그러면 먼저 첫 순서로 미래교육을 위한 국가교육재정 확보 방안이라는 주제로 한국교육개발원의 반상진 원장님을 모시고 발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반상진입니다. 2021년 교육현안 국회 연속 토론회 제1차 토론회에 발표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나름대로 제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 자체는 미래교육을 위한 국가교육재정 확보 방안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표지에도 제목하에 부제로 달았지만 저는 결론적으로 국가 투자 우선순위에서 교육 투자는 이 투자 우선순위의 어떤 결정 상황에서 상수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투자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강한 의지를 보일 것이지 논리의 문제는 아니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목차를 보시면 크게 6가지인데 간략하게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상 유기용 의원께서 우리나라 교육재정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아주 축약적으로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주로 확보 방안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현안 중심은 특히 이 초중등 교육재정은 하봉훈 교수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많은 부분 좀 생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가에 지향하는 이 교육개혁의 주요 방향이 국가 책임제였습니다. 국가 책임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4년이 지난 이 현 시점에서 교육계에 있는 입장에서는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제가 과연 실현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좀 보완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앞으로도 미래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이 교육재정 확대에 대한 필요성은 반드시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재정에 대한 확대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에서 주로 얘기가 되는 게 경제 침체라든지 국가 재원의 부족이라든지 교육재정이 갖고 있는 칸막이 방식,
또 학령인구 감소 이 부분을 가장 많이 강조를 하시죠. 학령인구 감소 때문에 교육재정 소요가 감소될 것이다 하는 그런 논리로 이 논리보다도 설득보다도 강한 의지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실체가 있는 그런 반대 논리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계 입장에서 강한 의심을 갖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일단 논리적으로 교육재정을 확대해야 되는 논리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정리를 해본다면, 소극적으로 본다면 학생 학령인구가 감소한다 하더라도 정부가 추가 재원 없이 이 교육 여건을 OECD 수준으로 자동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 요인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 교육 여건 개선에 대해서는 이런 좀 더 소극적이지만 투자를 안 하더라도 학생 수 감소가 여건 개선에 오히려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 논리로 우리가 방어할 수 있겠다 하는 부분이고요. 미래를 위해서는 지금 학생당 학급당 학생 수가 이제 20명 전후까지 내려갑니다.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그렇게 된다면 과연 우리가 성적이라고 하는 학생 이 점수 서열화가 가능할 것이냐, 또 유용할 것이냐 하는 그런 질문이 나옵니다. 20명밖에 안 되는데 무슨 서열화 시키고 등수를 매기냐 이거죠. 앞으로는 교육의 내용, 교육 방법, 교육 평가 이런 모든 이 패러다임이 생태계가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미래 투자에 대한 강한 의지를 국가가 천명할 때가 됐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이게 또 이제 경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인구 절벽, 이 인구수가 줄어드는 것은 결과적으로 노동 생산성의 인구가 축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교육 투자를 통해서 노동 생산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오히려 교육에 투자를 해야지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감소시킨다는 것은 지속 가능한 이 국가 발전에서 불리하지 않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학생 수 감소에 대한 대응 논리로 그 기회 요인으로 이제 삼는 그런 세 가지 논리를 핀다면 앞으로 새로운 교육 생태계를 위해서 미래 투자가 필요한 그런 시점, 또 생산 가능인 감소에 대응해서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서는 노동 생산성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교육 투자가 필수적인 조건이다. 그리고 최근에 초양극화, 저성장 이런 것을 경기 침체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지점 때문에 오히려 중간계층 이상의 이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라도 교육 투자의 필요성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 기회 요인으로 그걸 설정을 해봤습니다. 미래 투자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지금 미래 뭐 여러 가지 얘기는 많습니다. 4차 산업혁명, 초연결 사회, 인구 구조의 변화 등등, 특히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 뉴멀 시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지점, 시대 변화의 큰 지점에서 포착할 수 있는 두 가지 포인트는 하나는 저성장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 또 하나는 초양극화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 이것을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문제고요. 그것을 통해서 극복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앞으로는 공유 성장할 수 있는,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포용교육 체제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걸 위해서 미래 투자는, 교육 투자는 당연히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는 교육 투자는 장기적이고 투자의 결과가 장기적으로 눈에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사실상 정치적 논리로 교육 투자에 대해서 좀 더 미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상 이런 이유 때문에 교육 투자는 투자재의 이 가치와 가치재의 가치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투자 갖고 있는 스피로버 효과, 다시 말해 파급 효과가 지역 경제나 개인 소득, 그 다음에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건 교육 투자는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도 투자의 필요성이,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실적인 그 시대, 대전환 시대에 실적으로 이 교육 투자가 필요한 이유는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생산 가능 인구 감소에 대응해서 교육을 통해서 노동 생산의 질적 향상을 추구해야 되는 그런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이유와 또 하이브리드 위기라고 하는 지금 이 현재 우리의 이 위기적 상황을 대응하기 위해서 저성장이라든지 초양극화를 위해서라도 교육 투자의 지평의 대상을 확대시켜야 되겠다 하는 부분, 그리고 미래교육에 대해서 굉장히들 다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인데 이 미래교육의 체제 대전환을 위해서도 교육 투자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당면하고 있는 교육 현안 문제를 보더라도 상당 부분 소요 예산이 증대되고 있다 하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국가재정과 교육재정 규모의 어떤 전망성을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2020년도 작년에 세계 10위권까지 지금 경제 규모가 올라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1인당 국민소득은 세계 32위권으로 3만 불 이상 됐다 하더라도 여전히 30위권 밑으로 지금 전후에서 지금 구성돼 있다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가 건강한가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양극화 문제, 갈등 등등등 여러 가지 부패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내부적으로 갖고 있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국가 단위 재원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근본적인 이유는 이 표에도 그림에도 볼 수 있듯이 GDP 대비 일반 정부 세입 규모를 보면 세계 최하위권에 속합니다. 그 이유는 조세 부담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기 때문에 그렇다.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기 때문에 그렇다. 결국은 조세 부담이 낮은 이유 때문에 GDP 규모는 세계 10위권이지만 정부의 재원 여력은 여전히 조세 부담이 낮은 이유로 인해서 굉장히 미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작년에 마이너스 1.1%로 인해서 그나마 선진국 중에서는 최고 높은 수치를 우리가 수치를 갖고 있었지만 올해 내년 3.1%, 2.9% IMF에서 지금 전망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약간 어두운 전망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다. 교육재정 파트에 있어서도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오늘 확대 재정 정책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정부가 가장 558조라는 거대 정부 예산을 올해 편성을 했지만 유감스럽게도 교육 예산은 오히려 마이너스 1.9%를 1.9% 감소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지방교육재정교육법에 근거해서 내국세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 세입을 확보하다 보니까 경제 침체가 결국은 내국세의 감소로 인해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삭감된 그런 결과로 오히려 지금 복지라든지 여러 SOC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 예산이 오히려 증가됐지만 교육 예산은 감소되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기금 운영 계획, 교육부 예산의 기금 계획에 대한 총괄표에 대한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이 정부가 정권별로 교육 투자의 의지를 좀 가늠해 본다면 정부 예산 대비 교육 예산 비중을 통해서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가 IMF를 겪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그런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예산 대비 교육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19.9%, 20% 가까이 됐지만 그 이후로 참여정부부터 이명박 정부는 16%대, 박근혜 정부 16%대, 문재인 정부가 18%로 약간 회복됐지만 여전히 이 정부가 이 교육 투자에 대한 의지가 높지 않다 하는 부분은 이런 그래프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 교육재정의 현황과 쟁점에 대해서는 가급적 이제 하봉호 교수님께서 이제 자세히 설명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초중등 교육재정 현황 중에서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비중이 74%로 다소 이제 계속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율이 높아가고 있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유초중등에 대한 초중등 교육 재정 중에서도 초중등 교육이 한 8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세출 현황에서 드러난 상황입니다. 쟁점이 된다면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예측했던 세입 재원과 실적으로 이 교부된 이 교부액이 차익이 항상 발생이 됩니다. 이렇게 차이가 발생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교육부가 전망한 것은 교부금이 60조였는데 실제 교부된 건 55조, 한 5조 원 전후로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가 난 돈은 결국은 지방교육체를 통해서 그 세수를 확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도교육청은 계속 지방교육체 발행을 통해서 차익금을 조달하는 방식, 이 방식 때문에 지방교육체는 여전히 늘어나고 있다 하는 부분은 데이터상으로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경직성 경비가 굉장히 과다하다 하는 부분은 세출 구조를 본다면 인건비, 당연히 인건비는 교육이기 때문에 학생과 교사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인건비는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경직성 경비가 높다는 부분이고요. 또 이 불용의 이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항상 이것 때문에 돈이 남는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교육시설 투자 관련 재정 운영상 구조적으로 불용 이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 한계가 있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미래 수요에 대한 그 확충 대안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우리가 시뮬레이션 통해서 얘기한다면 한 2024년까지 한 117조 원 정도의 추가 재정이 지금 필요한 상황인데 계속적으로 삭감 내지는 홀딩시키고 있다는 것은 참 문제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재정 초중등 교육과 관련돼서는 지금 세입 재원의 불안정성, 그에 따라 지방교육체의 교육 채무가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 경지성 경비가 과다하다는 부분, 불용액 2월액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부분, 미래 수요를 반영한 교육재정 확보가 굉장히 미흡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교육 재정은 유경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세계 이 GDP 한 10위권 전후가 되지만 학생이 있는 공교육비 수준은 세계 29위권입니다. 여전히 낮고요. 정부 부담만 따진다면 학생 인당 공교육비가 29위권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지금 투입이 낮다는 부분은 그러니까 국제 OECD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인당 공교육비 수준에 대한 그래프는 이 다음 표와 같고요. 그 중에서도 정부 부담이 더 낮다라는 게 더 문제가 됩니다. 이 고등교육 투자에 대해서 정부 부담은 세계 30위권이고 학생들을 통해 등록금 수준이 이제 민간분이 세계 1위권으로 민간 중심으로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 하는 데이터를 OECD 국제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OECD 대비해서 고등교육이 지금 정부가 이 OECD 평균은 1% 정도 고등교육에 투자하고 있는 반면에 2017년 기준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은 0.6%밖에 안 된다. 오히려 민간은 1.1%고 OECD는 0.3으로 민간 의존이 낮고 정부 부담이 큰 OECD와 다르게 우리는 반대 현상으로 우리가 투자하고 있다는 부분은 OECD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좌표를 보더라도 상당 부분 정부 부담이 낮고 민간 부담이 높은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그래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등교육의 이 예산에서 경직된 그런 구조 또 실적인 투자 감소 부분에 대해서는 이 그래프를 통해서 오히려 마이너스 예산이 편성되는 특히 공립대학 운영이라든지 국가장학금 요인을 제외시키면은 한 3조 원 전후로 이 고등교육 2년제 4년제 대학에 투입되는 그런 아주 미흡한 그런 투자 규모를 알 수 있었다는 것은 이 데이터상으로 나타납니다. 규모의 경제에 못 미치는 대학 예산 구조 다시 말씀드려서 제가 주로 국내 대학의 국공립과 사립대학 그 다음에 해외 유수대학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면 사립대 국립대 이 재학생 수는 우리가 유수대학에 전반적으로 좀 많은 편입니다. 교수 수는 한 60%고요. 근데 예산은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이 정도로 이 규모의 경제가 갖추지 않은 이 투자 규모를 본다면 우리는 이 고등교육 투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미흡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이 표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고액 등록금 아직도 대한민국은 국공립대학인 경우에 세계 7위권이고 사립대학이 세계 3위권에 있었던 고액 등록금의 수준입니다. 그에 따라서 대학 학생들의 국가 이 장학금을 받고 있지만 학자금 대출도 여전히 이 구조적으로 감소되고 있지만 여전히 이 학자금 대출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 투자 이 확대에 대한 방안을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유성장이라고 하는 가치를 앞으로 미래교육의 어떤 지향점으로 우리가 삼아야 되겠다. 개인뿐만 학교가 서로 함께 성장할 수 있게끔 새로운 패러다임은 어떤 형태로 교육 내용과 방법과 이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 가치를 구현할 것인지가 대한민국의 가장 큰 이슈가 되지 않겠나 그걸 비전을 삼고요. 그에 따라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글로벌 교육 가치 사슬을 실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포용, 혁신, 공정, 그 다음에 공유성이라고 하는 가치를 하나의 아젠다로 합의 이 방향을 통해서 아젠다를 구축하는 것이 향후 필요하다. 이것을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투자는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정권별로 세계화, 시장화 담론, 그 다음에 민주화 담론, 신자유주의 패러다임,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이후부터는 공유 성장의 패러다임이 확산되기를 개인적으로 기대합니다. 학생 수 감소가 여전히 교육권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학생 수 감소와 다르게 학교 수나 교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 수 감소한다고 해서 학교나 교원 수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모습은 교육 투자의 어떤 필요성을 보여주는 실적인 내용 중에 하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미래교육 투자 확대 방향과 과제를 생각한다면 노동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교육 투자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부분은 정말 개인적으로 크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육 여건 개선은 여전히 OECD 수준에서 미흡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이 투자의 필요성은 당연히 이 지향점으로 설정해야 되겠고요. 특히 세계 경제 규모, GDP 규모가 세계 10위권입니다. 10위권에 걸맞는 교육 투자를 좀 해달라는 겁니다. 교육계 입장에서는. 이 10위권이면서 교육 투자는 30위권에 머무른다면 이거는 규모의 경제에 맞지 않는 그런 국가의 국가 책임에 대한 한계를 보여주는 지점이기 때문에 거시적으로 국가 경제 규모에 근거해서 투자를 해달라. 그리고 교육재정 수요가 굉장히 지금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미시적 접근을 통해서 확보해야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저는 투자할 때 거시적 접근, 미시적 접근 두 가지로 좀 구분합니다. 고등교육 파트는 좀 더 거시적 접근해서 국제 이 수준에 걸맞게끔, 경제 규모에 걸맞게끔 우리가 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방안을 우리 모색하는 거시적 접근이 필요하고요. 초중등 같은 경우는 좀 더 교육재정 소유 예산을 근거로 해서 미시적으로 디테일하게 교육재정 확보에 대한 논리적 근거, 실적 근거를 주로 설정하자,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거시적 접근 차원에서 우리가 이 타겟팅으로 삼는 것은 대학 재정이 GDP의 1.1% OECD 평균 여기까지 확보하자는 겁니다. 한 11조 정도 되는데 GDP 1.1%라면 21조, 한 10조 정도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특히 이제 국회하고 지금 같이 협업해서 토론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된다면 이 교육계 20년 동안의 소망사항인 고등교육재정교훈법 이 부분이 정말 중장기적으로 꼭 제정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개인적 소망이고 교육계의 소망입니다. 이것만 확보가 된다면 한 10조 정도가 더 추가되기 때문에 21조 확보는 당연히 확보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다. 이것이 안 된다면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서 법적 근거를 좀 마련하자. 그래서 고등교육법 7조, 제7조 4항을 개정해서 OECD 국가 평균 수준이라고 하는 아주 타겟팅된 용어를 통해서 국가의 책무성을 아예 법령으로 명시화시키자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것도 안 된다면 지금 수도권 중심으로, 지방 중심으로 대학의 소멸 현상이 벌어집니다. 대학 균형 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한시법으로 좀 제정해서 이 고등교육 투자에 대한 부분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중등은 약간 방어적 논리이지만 삭감보다는 좀 더 이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또 특이하게 교육 수요가 발생됐을 때 지방교육재정교훈법 제4조에 이 교부일 보정에 대한 항목이 있습니다. 현행은 주로 이제 의무교육기관 교원 증감 이런 현상을 갖고 주로 얘기하고 있지만 국가가 불가피한 새로운 교육재정 수요, 이게 이제 가치 갈등도 있을 수 있겠지만 교육 여건이라든지 필요 불급한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지방교육재정교훈법 교부일 보정을 통해서 추가 재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좀 확보하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교육은 노동집약적 분야입니다. 고정비용이 요구되는 장기 미래 투자입니다. 그래서 교육 투자는 국가 투자 우선순위에서 저는 상수다 하는 그런 지점을 강조하고 제 의견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주셔서. 네, 반상희 원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그 원장님께서는 미래교육을 위한 국가교육재정 확보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미래를 위한 교육 투자의 중요성 그리고 필요성을 역설하셨습니다. 그리고 국가교육재정의 현황을 초중등 교육재정과 고등교육재정 두 차원으로 좀 나누어서 현황과 주요한 쟁점들을 제시하셨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더불어 성장할 수 있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교육 투자 확대가 필요하고 그것을 위한 전략으로서 거시적 접근 그리고 미시적 접근을 결합한 그 전략이 좀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발표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지방교육재정의 현황과 향후 과제에 대해서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학회장을 맡고 계신 경기대학교의 하보근 교수님을 모시고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하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에 반상기 원장님께서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압축적으로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는 시도교육비 특별회계의 지방교육 재정을 중심으로 20분에 걸쳐서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원고는 상당히 많은 분량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량이 많이 제시되었다는 것은 정리가 안 됐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내용이 복잡하고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서 짧은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리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간략하게 최대한 압축해서 제가 PPT로 발표는 요약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적 변화 요인과 이어서 해난과 과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의 주요한 내용이 이제 미래 교육 재정 수요 이 분야에 관련되어서 저희가 상당히 다양한 미래 재정 수요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조달에 대한 방안이 확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변화는 언제나 급박하게 일어나는데 대응이 항상 늦게 대응하다 보니까 저희가 매번 정책이 뒷북치는 정책으로 상당한 이 현실과 괴리감 있는 내용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공유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상호 집단지성을 발휘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에 관련되어서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이게 이제 내국세에 연동화되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경제적 변화에 의해서 지금 내국세에 연동화되어 있는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이 지금 약간의 증가하다가 줄어들고 있는 이런 문제점에 이제 직면해 있고요. 이거는 안정적이라는 측면에서는 법을 통해서 안정화가 되어 있으나 경제 사정에 따라서 변동 가능하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예산하고 교육 예산, 지방교육 재정 교부감 안에서 보게 되면 교육 예산이 어느 정도 일정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사실 교육부의 교육 예산 같은 경우에 거의 80% 가까이가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법에 따른 그런 시도교육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금액이어서 80% 내외에 가지고 있습니다. GDP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지방교육 재정이 전체적으로 시도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이제 시각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결국은 이제 상당히 누차 여러 문제점에서 지적되고 있듯이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이렇게 재정이 시계열적으로 봤을 때, 추세치로 봤을 때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게 이게 합당한 것이냐, 이런 논의가 이제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교육계에서 논의되었던 다양한 기재부를 위한 경제계와 교육의 질적 수월성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교육계 간에 상충되는 지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OECD 대비 공교육비 비율 같은 경우도 정부와 민간에서 저희가 OECD 자료가 재정 추계상 결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3년 전 자료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2015년에 18년에 발표되었던 15년 자료 같은 경우는 초중등 고등학교까지 초중등 교육에서 정부 지출이 상당히 OECD 평균을 넘었었으나 2020년 발표한 17년에는 오히려 OECD 평균보다 줄어들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데이터를 갖고 분석하는가 하고 세계적인 OECD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는 경우가 약간 차이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 GDP에 관련된 여러 가지 변수에 관련돼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고등교육에서는 상당히 뒤처져 있는 실정이고 초중등 부분에서도 이렇게 유럽에 비해서는 그런 이제 상당히 뒤떨어지는 그런 재정의 지출 비율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제 OECD 학생 1인당 교육비 같은 경우가 이제 이게 항상 이제 발표가 되고 나면은 논쟁거리가 발생을 합니다. 저희가 2014년에 저희가 학생 1인당 교육비에서 초등, 중등 부분에서 OECD 평균을 초과를 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제 1인당 교육비 부분에서 공교육비 지출액이 OECD에 관련되어서 이제 OECD보다 거의 10% 이상을 갖다 지출하고 있다. 이런 이제 논의가 이게 합당한 이제 근데 요거는 결국은 어떤 논의의 여러 과정에서 봤을 때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보게 되는 이제 이 학생 수, 학급 수, 학교 수, 교원 수 변화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2010년 대비 2020년을 보시게 되면은 그 초중 고등학교가 학생 수가 26%가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학급 수는 3%밖에 감소를 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학교 수하고 교원 수는 4%에서 5% 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냐? 그러면 결국은 이제 학급당 학생 수하고 교원당 학생 수로 갔을 때 저희가 학급당 학생 수하고 교원당 학생 수가 상당히 20% 이상 감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교육이 질적으로 이제 그 개선이 되었는데 사실 이제 여러 통계상으로 봤을 때 이 질에 대한 시각에 대한 차이가 결국은 이 교육에 대한 투자의 차이에 대한 것으로 이어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 지난 그 20여 년 동안 우리나라 교육이 상당히 그 학급당 학생 수에서는 거의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35명에서 22명, 중학교에는 38명에서 25명, 고등학교는 뭐 42명에서 26명, 교원당 1인당 학생 수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는 28명에서 14명, 중학교는 20명에서 12명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저희가 그 교육에 관련된 질적인 교육의 질을 우리가 논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학급당 학생 수,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질의 개선을 위해서 그 선도적으로 상당한 많은 재원이 투입이 되면서 운영이 되어 왔는데 이게 이제 적절성의 논의에 가게 되면은 이제 이게 전체적인 구조적 측면에서 살펴보다 보니까 그런 사회적인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그래서 저희가 그 이 교육에 관련된 통계를 보게 되면은 약간 이 그 다른 시각에서 결국은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다. 그 다음에 그런 이제 그 전체적인 그 총론적 시각뿐만 아니고 교육의 질적인 측면에서 학급당 학생 수하고 교원 1인당 학생 수 이런 측면을 같이 이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방교육 재정은 잘 아시다시피 이게 시도교육청의 교육비 특별회계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 대부분의 보신 분들이 저희가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아교육비 지원 특별회계를 통해서 그 다음 시도교육청에 그 재정을 그 교부를 하게 되어 있고요.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법에 따라서 광역자치단체 시도는 법정 전출금하고 지방교육세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시도교육청으로 전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론 그 자의에 의해서 교육경비 보조금을 단위 학교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오늘 그 저희가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은 사실 시도교육청에 관련되어 있는 교육비 특별회계에 관련된 내용이고 요 구조는 내국세는 지속적으로 그 비율이 확대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조세에 관련된 내용이 그 계속적으로 변화가 발생하다 보니까 발생한 내용이지 내국세의 퍼센테이지가 증가했다 그래서 교육 재정이 안정적으로 이건 뭐 추가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 퍼센테이지가 올라간 게 아니고 다른 법률에 의해서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에 감액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 감액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내역세 초객이 그 비율적으로 올라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방 분권을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 법령들이 개정이 되게 되면은 저희가 내국세에서 일정 퍼센트를 받게 되어 있는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이 타격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액의 비율이 올라간 그 비율이 증가했다 그래서 이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의 교부 금액 자체가 책정되어 있던 금액 자체가 그냥 급격하게 증가는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한번 저희가 재원 구조를 그래서 이제 재원 구조에서 저희가 사실 이제 세입에서 뭐 원장님께서도 앞분의 그 재정에 이런 그 자주성이 미흡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 이전 수입이 거의 이제 사실 뭐 그 자체 수입의 그 대부분을 차지했던 고등학교 수업료가 무상화되는 바람에 지금 시도교육청 재정의 거의 99% 가까이가 이제는 이전 수입입니다. 중앙정부의 이전 수입 75에서 뭐 80% 가까이, 지방자치단체 이전 수입 뭐 20에서 15%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그 시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전년도 2월금을 제외하고는 재정에 관련돼서 상당히 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그 자주성 미흡 측면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직성 경비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세출에서 저희가 크게 그 성질별로 인건비, 물건비, 이전 지출, 자본 지출, 상한 지출 여기까지가 저희가 경직성 경비로 판단하는 경우
경우입니다. 이게 한 80%가 넘습니다. 전출금은 이제 단위 학교로 내려가는 그 학교 지원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직성 병규가 이제 지속적으로 그 재정을, 결국은 저희가 그 재원이 그 다른 특별한 사회 경제적 정치적 이런 그 산업적 변화에 맞춰서 재정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굉장히 줄어든다, 이런 측면에서 그 세출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재정 확보의 자주성은 미흡하고 재정 세출의 경직성 경비가 가다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저희가 사업 단위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인적 자원이라든지 교수 학습 활동, 교육 복지, 크게 이제 보건 급식, 뭐 학교 재정, 뭐 교육 여건 개선. 근데 이제 지금 인적 자원이라든지 교육 복지, 뭐 보건 요런 부분들에 대한 비용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그 지금 그 굳어져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필요한 학교 교육 여건 개선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사회 변화에 맞춰서 그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하기가, 그리고 배분해서 운용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그 교육재정,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 관련돼서 그 교부금 재원 중에 내국세 비율이 이렇게 추세치를 보시면은 지속적으로 확대된 퍼센테이지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근데 재정 사유를 보시게 되면은 그 일종 감액되는 금액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재정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그 특별 교부금의 비율을 지난 그 2017년에 4%에서 3% 정도로 줄이면서 보통 교부금의 비율을 증가시켜서 결국 이제 시도교육청의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했으나 뭐 금액이 크게 많지는 않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 하에서, 이런 어려운 상황 하에서 향후 주요 재정에 관련돼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토론자분들께서 그 향후 교육 재정 수요에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다 내용을 갖고 계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제가 뭐 이런 흐름이라든지 내용에 관련된 말씀만 드리고 나면은 구체적인 토론 내용들은 토론자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보완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누리과정 지원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그 사회 문제화가 됐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그 지원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현재 하고 있으나 이것도 사실은 그 한시적인 내용입니다. 그 한시적으로 내년 말에 그 유아교육 지원 특별회계가 끝나게 되면 저희가 어린이집 부담분 2조 원에 관련돼서 상당히 그 부담을 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리지원 가정 같은 경우에 지금 단가가 계속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22만 원에서 24만 원, 26만 원. 2012년에 그 중앙정부가 발표할 때는 30만 원까지 인상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앞으로 이런 거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 투자돼야 될 이런 논의가 나오게 되면 이 부분도 굉장히 그 중요한 앞으로의 그 지방교육 재정의 악화 요인이 될 것 같고요.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지난 3년에 걸쳐서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관련되어서 그 논의가 뭐 계속 저희가 또 안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가 지금 그 관련되어서 이제 또 특수교육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가 그 의무교육 시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뭐 여러분들이 선천적뿐만 아니고 후천적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특수교육에 관련된 그 수요라든지 그 학교 설립이라든지 교원 채용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이제 해서 대상자가 증가 추세인데, 여전히 이제 여기에 대한 저희가 사실은 의무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재정 투입에 여력이 없어서 이런 그 사회적인 그런 취약계층들에 관련된 그런 대상자들에 대한 그 재원 확보가 쉽지가 않다.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뭐 사회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그 특수학교 하나 설립할 때 그 지역의 님비 현상 때문에 상당한 정치력이 필요하고, 그 전에 사실은 특수 그 대상 아동들의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그 수요만큼 지금 현재 공급이 미진해서 여기에 대한 대상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관련되어서도 사실 이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특수 목적 고등학교 일반고 전환에 따른 재원 부담이라든지, 고등학교는 특히 이제 고교 학점제라든지 이런 이제 문제가 주요한 우리 교육 재정 투자의 신규 수요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필요하고요. 특히 이제 미래 교육 환경에 맞는 교육 환경 개선에 관련되어서 저희가 지금 그린 뉴딜 사업
사업을 통해 가지고 학교 환경 개선에 대해서, 근데 이제 현재 그 학교 환경 개선이 연식이 40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세월이 흐를수록 현재 30년 된 건물이 40년으로 올라갈 테고, 그러다 보면은 사실 이 분야에 관련되어서 안정적인 이제 저희가 뭐 사실 그 2001년에 그 교육 환경 개선을 할 때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그 당시에 그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그 특별회계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고 여러 가지, 그래서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의 모든 학교가 공사장화되어 있었다는 것을, 그 정도로 이제 그 우리가 특단의 그 회계를 마련한 대책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그 정부의 그 단위 사업 구조로 진행되고 있는 관계로 결국은 이 건물의 노후는 계속 노후도는 진행이 될 텐데, 여기에 관련돼서 재원을 갖다가 확보할 방안이 상당히 그 심각한 상황이다. 그래서 뭐 사실 추계상으로는 뭐 수십조 원의 돈이 지금 추계가 된다. 근데 이걸 어떻게 확보할 것이다. 이런 이제 논의가 사실은 쉽지가 않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교육,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교육 재정의 구조가 이 경직성 경비, 특히 이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위주로 잠식되는 비율이 높아서 사실 그 새로운 그 환경 수요에 대처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런 측면에서 노후 시설 및 개선, 그다음에 이제 학생의 안전, 요런 그 관련된 비용이 그 상당히 그 심각한 그 미래 수요에 관련되어서 그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이어서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맞는 학교 공간의 혁신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실질적으로 다양한 정보와 환경에 따라서 공간이 재설계 되고, 그다음에 수업에 관련된 운영 방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요런 또 시설이 구축되면 내구 연한이 있어가지고 주기적으로 또 환경을 개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투입을 하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여기서 그 재정을 잠식하기 때문에 섣불리 그 이 어떤 정책에 관련돼서 재정 투입을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은 미래에 대한 이 교육에 대한 투자가 상수라고 말씀을 주셨듯이, 지금 이제 이런 그 급격한 사회 변화에 맞는, 그리고 학교를 통해서 새로운 미래의 그 인재를 육성해가지고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최첨단의 시설과 최첨단의 기자재를 가지고 학생들을 재무장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이제 미래의 그 교실에 관련된 내용 같은 경우에 일반 지금 뭐 일부 사업들을 통해 갖고 추진은 되고 있으나, 이걸 이제 우리가 지속화시키고 여러 가지 관련되어 있는 그 이 내구 연한에 맞춰겸 계속적으로 그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전히 이제 그 지방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문제가 발생을 할 예정입니다. 그 지방채 관련된 내용은 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고교 학점제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고교 취업에 관련돼서도 이제 고등학교 취업 관련된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자사고 외고의 전환에 따른 문제,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있는 사회 취약계층의 그 복지에 관련된 문제. 저희가 그 복지에 관련된 복지의 비가역성 때문에 한번 진입을 했다가는 빠져나오기가 어려워서 상당히 골치를 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크게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앞으로 아마 재정 수요의 주요 논의사항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의무교육의 수준이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 학교 운영지원부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수익자 부담 경비, 현장 학습비라든지 수련 활동비라든지 체험 활동비, 방과후 학교 운영비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선진국에서 거의 무상화에 가깝게 되어 있으면, 이 부분을 떠안게 되면 수조 원에 매년 이게 학교 회계에서 집행이 되다 보니까 지방교육재정 지도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잡히지를 않습니다. 요 금액에 대한 문제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거의 지금 17만 명에 육박하는 그 교육 공무직의 처우 개선에 대한 요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사실은 또 인건비 분야에 대한 부담이,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이 교육에 관련된 질을 개선해야 되는데, 사실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요. 조달할 수 있는 시스템은 굉장히 의존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미래 수요에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이 분출이 되었으나, 이걸 어떻게 이제 그 우리가 그 합리적으로 구조조정해서 어디에 선투자하고 그 다음에 단계적 투자 방안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논의들이 그 지난 2~3년 동안 그 학회를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다른 여러 가지 그 단체들을 중심으로 논의는 되었으나, 이렇게 공식적인 각계각층의 여러 참여자가 모여서 다양한 의견을 내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출발점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한정되었던 관계로 20분에 걸쳐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하봉 교수님 발표 말씀 감사합니다. 예, 하 교수님께서는 그 지방교육 재정과 관련된 그간의 어떤 변화 동향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제시해 주셨고요. 이어서 지방교육 재정의 확보와 배분상의 문제점 그리고 관련된 그 제도나 법령의 개선 내용들을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누리과정 그리고 고교 무상교육, 그다음에 미래를 대비한 교육환경 개선, 지방교육체 상환 등 기존의 교육정책 추진과 관련되어서 있었던 그 재정 수요와 함께 이제 새롭게 추진돼야 될 교육정책, 이제 보교 학점제와 같은 정책이 될 텐데요. 그것과 더불어서 뭐 수익자 부담 경비 지원 문제라든가 그리고 미래 교육을 대비한 교육 수요 등 새로운 교육정책 추진에 따른 신규 수요가 존재하다는 그런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예, 두 분 발표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두 분의 발표 내용에 대해서 네 분의 지정 토론자를 모시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토론자분들은 앞서서 간단하게 이제 인사를 드렸고요. 토론 진행 방식에 대해서 좀 먼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토론에 배정된 시간이 3시 50분까지인데요. 토론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네 분 지정 토론자께서는 각각 5분 내외로 토론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정 토론에 이어서 앞서서 발표해 주신 두 분 발표자께 각 5분의 답변 시간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발표자께서 이제 답변을 마치면 여기 계신 발표자, 토론자의 상호 토론과 함께 지금 현재 이제 유튜브로 이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들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제 오늘 주제인 교육재정에 대해서 평소 관심이 많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토론에서 발표된 내용들 그리고 토론에서 진행된 내용들과 관련해서 의견이나 질문을 유튜브 생중계창에 댓글란에 올려주시면은 저희들이 그것을 반영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의 이강복 과장님을 모시고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장 이강복입니다. 앞서서 오늘 교육 현안 국회 연속 토론회의 첫 번째 주제로 지방 교육재정 포함한 교육재정 전반적인 이슈가 다뤄지게 된 것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지방교육재정 실무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주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두 발제하신 분들께서 많은 좋은 내용들을 정리해 주셨고 또 제안해 주셨습니다. 제가 뭐 특별히 정리해서 더 말씀드릴 그런 게 없을 정도로 자세하게 더 발제를 잘 해주셨고요. 제가 준비한 자료에도 상당 부분 좀 겹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교육 재정을 바라보는 시각은 우리가 지금 한 방향에서 보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제 우리 지방교육 재정을 둘러싼 여건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방교육 재정에 있어서 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히 특징적인 부분들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여건 측면에서 저희는 이제 인구 측면이라든가 그다음에 교육 본질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제 재정 차원에서 접근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구 측면에서는 이제 두 발제하신 분들께서도 또 자세히 이제 정리해 주신 것처럼 저출산 이런 학령인구 감소 추세 또 한편에서는 고령화가 가속되는 거고 있는 이런 현황적인 측면이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 재정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학교나 학급 또는 교원 현황 이런 데이터들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학교 수는 사실 이제 학령 인구 학생 수가 주는 것에 비해서 학교는 기본적으로는 늘고 있는 그런 추세에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신도시라든가 또는 개발에 따라서 그렇게 증가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학급 수는 13년 대비하면 이제 미미한 수준입니다만 거의 줄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그런 수준이고 교원의 경우에는 물론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서 이제 요즘에 쟁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다양한 교사 영역들 특히 이제 비교과 교사 부분들
중심으로 해서 좀 증가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교육에 있어서 이제 반산희 원장님 발제하신 미래교육 대전환 이런 부분들은 정말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투자에 있어서의 어떤 우선순위에서도 상수라는 거라든가 또는 기회유인 이 부분에서도 아주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유아교육 차원에서는 이제 국공립 유치원 확충이라든가 공공성 강화 이런 부분들이 저희 여건에서도 큰 요인이고요. 특히 유아교육 지원 특별회계가 이제 내년에 종료되면은 그 뒤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저희들의 이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초중등 교육에서도 다양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교육 대전환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원격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 이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국가 책임을 높이는 차원의 어떤 중장기 투자 여력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계속 필요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평생 직업교육 단계에서의 어떤 재정 수요 이 부분도 계속 좀 논의가 필요하고요. 특히 이제 어떤 지역 단위에서의 교육청과 일반 지자체 협력 부분들도 수요로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생활 SOC 차원의 학교 복합 시설이라든가 다양한 교육 복지 영역에서의 어떤 공동의 상위 목표 하에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수요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재정 측면에서 보면은 재정 여건의 약화는 지금 코로나 경기 침체로 인해서 지금 작년 대비했을 때 좀 예산이 좀 감소된 그런 상황이고요. 세입 세출 말씀해주신 발제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향에 지금 있습니다.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 저희들은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불용률은 지속적으로 특히 이제 19년 대비해서 20년 저희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감소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제도적으로도 이 불용액이라든가 조기 집행 이런 부분들을 교부금 지원 정책에서도 담아서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한 상황입니다. 안정화 기금에 관한 내용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모든 교육청에서 향후에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교부금이 경기 변동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재정 변동에 대응하는 그런 기제로서 안정화 기금을 활성화하는 그런 방향에 있습니다. 지방교육 재정을 볼 때 좀 고려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구조는 이제 앞에 이제 발제자분들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생략을 하고요. 특수성을 좀 보면은 세입 측면에서는 이제 의존 재원이라는 그런 이제 중앙정부나 일반 지자체에 의존하는 그런 이제 비중이 크다는 거하고 교부금이 이제 경기 변동 어떻게 보면 이제 2009년도 14, 15년도에는 전년 대비해서 교부금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5년 단위 정도의 증감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폭을 가면서 불안정하다는 그런 차원이고요. 세출 측면에서의 경제성 경비 앞에서 말씀 주신 그런 내용들입니다. 인건비가 계속 늘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교부금 증가분보다 인건비 소유액이 더 드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재정 여력에 있어서의 어떤 지방교육 재정을 보는 그런 논쟁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불의 규모를 가지고 여력을 논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서 이제 다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2월액의 상당 부분 95%는 이제 시설 사업들인데 학교 시설의 특수성이 갖는 한계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제 학생 수 감소 이건 워낙 이제 다들 이제 많이 우리 교육계에서는 알고 있는 논쟁이고 사실 학급 이제 재정의 어떤 요인 규모를 정하는 요인에는 학생 수도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인 데이터는 이제 교원이라는 인건비 학교 수가 있고요. 또 다양한 정책적인 미래교육 차원의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분 발제자분께서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먼저 반상지 원장님 이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저도 이 취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향후에도 어떤 국가적인 수준의 어떤 재정 소요가 나왔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책임을 부담하기 위한 그런 어떤 기제 제도가 이제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이 조항을 가지고 검토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고려할 될 부분들을 제가 조금 언급을 제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교부일 보정의 조항 자체가 이제 과거에 공원연대 본국교부금 그거를 이제 전환하면서 그 보완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제 도입됐고, 이제 발제자분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 불가피성에 대한 그런 이제 논쟁 부분들, 그리고 사실 이제 이 조항도 이제 하나의 수단으로 우리가 고민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사례들처럼 이제 미래학교 사업이라든가 또는 최근 그 추경에서 확보한 방역 인력 지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고로 좀 확보가 되고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제 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별력에 대한 고민들도 장기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발제하신 그 미래교육 수요, 정말 많은 내용들을 자세하게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 조금 좀 첨언 드리는 거는, 지금 저희가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라 해서 이제 큰 어떻게 보면은 가장 대표적인 이제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기존에 이제 공간 혁신을 넘어서 교육 내용이나 방법까지도 아우르는 어떤 미래 교육의 하나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현재는 뭐 40년 이상의 이 정도 규모로 18조 규모로 이제 일기 사업이 이제 가는 거고요. 일단 장기적으로는 발전자분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이 경관연수 지난 건물들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사업 수요 재정 지원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는 정말 저희들이 이제 교육계나 또 재정 당국과도 협의하면서 풀어야 될 그런 숙제라고 제 생각이 됩니다. 예, 그 발제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말 대부분 다 공감을 하고요. 또 오늘 토론을 통해서 유익한 그런 논의가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예, 과장님 토론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방교육재정 여건과 운용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최근에 지적되고 있는 그 학생 수 감소라든가 이 부룡의 규모가 과다하다는 것에 따라 가지고 이제 지방교육재정에 여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좀 이게 겉으로 보이는 숫자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다른 부분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분 이제 발제자분들의 발표 내용에 대해서 이제 반상진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부금의 교부율 보정 조항 개정에 대해서 약간은 좀 고려해야 될 사항이 더 있지 않은가라는 의견, 그리고 하봉훈 교수님의 그 신규 재정 수요에는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교육 안전망 구축 등을 추가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발제자 두 분의 답변은요, 토론이 다 진행된 다음에 좀 듣도록 하고요. 예, 다음은 성동광진교육지원청의 오동원 국장님을 모시고 지정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서울시 교육청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오동원입니다. 서울교육재정의 위기와 극복을 주제로 서울시 교육청 입장에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서울교육재정 여건입니다. 2021년도 서울시 교육청 총 예산 규모는 9조 7,420억 원인데 세면에서 보면 전체 예산의 96% 이상을 교부금과 전입금 등 일부 이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내국세와 지방세 등은 경기 변동에 직접 영향을 받아 세입 규모의 예측이 곤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출면에서는 전체 예산의 80% 이상이 인건비, 기관 운영비, 학교 운영비, 시설비, 지방채상환 등 경직성 경비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전국의 대부분 시도교육청이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 지방교육재정 축소 여론입니다. 서울의 주요 교육지표 변동 추이를 보겠습니다. 학생수 변동 추이를 보면 2010년 대비 2020년 서울의 초, 중고 학생수는 34% 감소한 반면 전국에서는 26.1% 감소되었고, 학교수 변동 추이를 보면 2010년 대비 2020년 서울의 초, 중고 학교수는 3.1% 증가한 반면 전국적으로는 4.2%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앞서 하봉훈 교수님 발제문에서도 언급되었다시피 학생수의 급격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초, 중고 학교수는 개발지 중심으로 서울에서도 40교가 증가하였습니다. 교원수 변동 추이입니다. 2010년 대비 2020년 서울의 초, 중고 교원수는 전국적으로 5.1% 증가한 반면 서울에서는 4.9% 감소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학생수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을 축소해야 한다는 기재부 중심의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누리과정 지원사업 시행 시
만 3, 4, 5세 유아에게 공동의 교육 보육 과정을 위하여 2012년부터 시행하면서 중앙정부는 기재부 중심으로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추가적인 재정 지원 없이 사업 추진을 주장하였으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까지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하였고 2016년 12월 유아교육 지원 특별회계법을 3년 한시법으로 제정하였으며 2019년 12월 법률의 유효기간을 2022년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한 바 있습니다. 2021년 전면 시행하고 있는 고교 무상교육 비용에 대해서도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시도교육청 자체 자원으로 부담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2019년 12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을 개정하여 증액교부금 조항을 3년 한시 조항으로 신설하였으며 위험시설 개보수 등 교육환경 개선 비용 요구에 대하여 학생 수요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재정 소요가 감소하므로 잉여 재원을 시설비에 투자하여 시도교육청 스스로 해결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시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과다, 증가하는 복지 수요 충당 등으로 인해 지방교육 재정은 해마다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세 번째로 학생 수 감소 위기를 교육 여건의 개선 기회로 삼자는 주장입니다. 2010년 대비 2020년 서울의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5.7명 감소, 고등학교는 10.7명 감소하여 학생 수 감소에 비해 학급수 감소폭이 적어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결과 학교급별 교육 여건 격차가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교원 1인 학생 수는 과거 10년간 5 내지 6.7명 감소하여 교원의 업무 변경과 동시에 학생들의 개별화 교육이 가능한 수업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유형적인 교육 여건 개선을 넘어 개인별 맞춤형 교육, 촘촘한 생활지도 상담, 인성 함양 교육에 집중해야 하며 새로운 교육복지 창출 등에 전력하여 국가 발전을 견인할 미래인재 양성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한계입니다. 공무원의 정년 보장, 교원의 교과 과목 변경 곤란성 등으로 탄력적 운영이 어려우며 국가시책사업, 시도교육청의 정책추진 사업을 위한 교육 공무직원의 증가와 정년 보장 등 증가하는 인건비 부담이 크고 앞서 언급하였듯이 세입 예산의 96% 이상을 국가와 지자체에 의존하고 있어 자체적인 재정 규모 예측 및 계획적인 중장기 투자 계획이 아주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교육개정 확보입니다. 노후 학교를 미래형 학교, 그린 스마트 스쿨로 개축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강화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선진형 학교로 만들어야 하는데 서울의 경우 2016년도 기준 개축 소요 시기를 45년으로 판단할 때 3조 2228억 원이 소요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수업 환경 조성, 고교 학점제 등 신규 정책 사업 추진, 부상교육 시리즈 완성, 다양하고 새롭게 창출되는 교육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지방교육 재정 확보가 절실한 현실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토론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오동훈 국장님께서는 서울시교육청의 현황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지난 10년간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했지만 이게 교육재정의 여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국가 교육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또 인건비 증가 등으로 인해 가지고 여력이 그렇게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요. 그 학급당 학생 수라든가 교원당 학생 수 감축을 포함한 교육 여건을 개선해서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좀 보장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좀 삼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미래 교육을 위해서 교육 환경을 좀 구축하고 교육복지 수요를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예, 토론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은 충청남도 의회 교육위원회의 윤희성 서기관님을 모시고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충청남도 의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윤희성입니다. 지금 이제 지방교육 재정의 현황과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이런 토론회를 여는데 제가 준비한 자료는 와서 보니까 상당히 중복이 되고 뭐 그런 상황이라 뭐 시간 관계상 저는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토론회가 이제 이렇게 이루어진 그 근본 배경은 뭐 앞에서도 말씀이 많이 있으셨지만 어찌됐든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은 증가를 하고 학생 수가 감소가 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격차, 재정 격차가 벌어지는 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되는 이런 생각이 가장 중요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료를 보니까 2024년도에는 현재와 같이 예산 편성을 한다고 그러면 세입 세출 차이가 최소 10조에서 최대 25조로 전망이 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잉여금 또는 더 남는 돈이라는 그런 연구 자료도 좀 있습니다. 이런 시각에서 이 남는다는 개념하고 이 남는 재원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 것인가 하는 게 이 토론회의 주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지방교육이 새로운 환경이 좀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해서 교육복지 서비스, 교육 공무직원 인건비, 시설비 쪽으로 이렇게 요거를 좀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먼저 말씀하신 발제자나 토론자분이 다 충분히 다 이렇게 그 현황 및 그런 전망 같은 거를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처럼 이 한정된 재원이 남는다 모자른다라는 판단은 주어진 재원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 초중등 교육에 필요한 진짜 진정한 교육, 충분한 교육을 하기 위한 그런 재원의 규모가 어떤 것인가, 얼마만큼인가 이런 걸 먼저 산출해 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행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제도는 재원의 대부분을 국가 교육 정책 사업에 소유되는 걸로 다 투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도교육감님의 생각은 시도교육감들의 교육 정책을 구현할 재원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진정한 충분한 만족할 만한 초중등 교육을 실현을 할 만한 재원을 산출을 할 때는 현행 운영되는 제도 하에서의 국가정책 사업에 소유되는 경비와 시도교육감이 철학에 의해서 그 산출되는 경비를 따로따로 구분을 해서 산출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런 시도교육감의 생각이라는 거를 좀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교사 정원 문제입니다. 아까 학급당 학생 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다 교사 정원하고 관련된 건데 이게 진정한 교육을 제대로 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사 정원 문제는 제일 먼저 해결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무상교육이나 무상급식에 대한 거를 명확한 재원의 파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무상급식비는 현재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제도상에 들어가 있지는 않은 항목입니다. 이게 각 수천억이 소요가 되고 계속 확대가 되는 게 제도상으로는 명문화되고 있지 않다라는 이 문제가 있고요. 학교 신설 문제도 지금 교육부나 다른 교육 외 부분에서는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학교 신설이 왜 필요하느냐 이런 논리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학생 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학생이 집중이 일어나는 지역에 대한 학교 신설 수요는 기존의 틀을 좀 벗어나서 시도교육감이 바라는 방향으로 학교 신설을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시도교육감님의 생각이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좀 관심 있은 부분은 평생교육이나 돌봄교실 이쪽 부분도 그 각 시도교육감의 생각이 아니면은 정책 방향이 반영될 수 있는 재원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시도교육감의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재원 파악을 하기 위해서 시도교육청의 공동으로 한번 추진하는 과제 또는 그거에 대한 전망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서기관님 토론 말씀 감사합니다. 앞서 이제 두 분의 지정 토론자 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같은 취지의 말씀에 이제 좀 더 첨언을 하셨습니다. 이 논의 자체가 이제 정말 지방교육재정이 남는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논의, 그 다음에 만약에 남는다면은
그 남는 재원들을 무엇을 위해서 쓸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충분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정말 어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한가? 이거 교육재정에서 아마 이제 우리가 표준교육비라는 개념 혹은 적정교육비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고요. 이제 교육재정의 적정성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이해를 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충분한 그 재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국가의 교육정책 그 사무를 지금 위임받아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사업에 필요한 그 재원 규모와 그다음에 시도교육감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사업에 대한 그 수요를 좀 정확히 파악해서 그 충분한 교육을 위한 재원 규모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하다는 취지로 토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서울 조원초등학교 석승아 교장님께 지정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 조원초등학교 교장 석승아입니다. 아마도 제가 그 현장의 의견을 나름대로 좀 전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우선 먼저 지방교육 재정과 관련된 부분을 간단히 언급하고 학교 현장에서 좀 바라는 나름대로 의견을 좀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지방교육재정은 중앙정부 의존도가 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법에 명시된 것 이외에 많지 않기 때문에 시도교육청 자체의 세입이 미미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세수 감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되나 이는 곧 국세에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분, 지방세에 연동된 시도 전입교 감소로 이어져 결국 학교 교육의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분법에 의한 교육재정 확보와 배분에 있어서는 교육이 국가 사무이고 국가의 교육정책과 과제를 안정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에 의한 확보와 균등적인 배분 기조는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발제자께서 현행 법률에서 기준재정 수역 산정을 위한 측정 항목이 많다는 점,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본지출, 상한지출 등 경직성 경비가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셨는데 우리나라와 같이 교육열이 높고 교육을 통한 기회균등이 강조되는 공교육 체제하에서 교육재원 문제는 국가 책무일 수밖에 없기에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의 확대를 방지하는 법률 체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발제자가 지적한 인건비에 더해 누리과정, 돌봄교실 등 국정과제를 포함시키면 경직성 경비 비중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지방교육재정 세출 측면에서 경직성 경비가 많다는 것은 세출구조 조정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발제자께서 개선 방안을 도출하시기에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이라 생각되면서 밝히신 개선 방안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잘 제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를 제안해 보고자 한다 그러면 교육재정에 대한 일반 자치 규제적 요소는 약간의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특별교부분 비율을 3% 하향 조정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마지막 법률 개정이 2017년도에 있었던 바 발제자께서 언급하신 대로 특별교부분 문제는 몇 년간 운영한 뒤에 국책 사업의 적절한 비율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고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과 탄력적 재정 투입과 관련돼서 교육재정 문제를 접하는 일반 다수의 시각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 투입 요소의 축소와 구조조정 측면에서 보는 데 방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정통적인 경제 논리 시각에서 교육재정을 논하는 것은 효율주의적 시간 못지않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그 미래 교육의 본질적인 문제를 생각하면 앞으로의 교육재정은 더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발제자께서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육질 규모의 조정 논의에 앞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 여건이 충분한 양적, 질적 수준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한 진중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에 따라서 몇 가지 학교 현장의 교장으로서 의견을 개진해 보고자 한다 하면 지금 코로나 상황에 맞이해서 학생 1인당 교육비가 단순 비교하면 확대되지만 그 부분도 사실 지금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안전, 방역, 그 다음에 앞으로 진행될 인공지능이나 증강현실, 특히 효과적인 온라인 수업을 반영한 인적 물적 수요에 대응하는 교수학습 개발과 관련된 것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를 위해 개별 지도 및 촘촘한 학력 신장 지원 등에 대한 어떤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또한 고교 학점제 전면 도입에 대한 교원 증언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2020년 8월에 이제 발표된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교원대 공동 보고서에 따르면 학생들이 희망하는 교과목을 제공하려고 하면 약 8만 8천 명의 교사가 더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떤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예산은 당연히 더 필요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학교 현장 교장으로서 이제 경직된 학교 예산 개선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예산 같은 경우에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과목 편성이 보통 기본적으로 학교 운영비, 목적 사업비, 환경 개선 사업비 이런 것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학교 자율성 확보 차원에서 몇 가지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학교 기본 운영비 중 개별 경상 운영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아까 지금 시도교육감협의회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것처럼 교육감님들도 상당히 자율성이 상당히 없는 부분이라고 하지만 학교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에 맞춰가지고 학교의 특성에 맞는 자율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학교 기타 운영비와 관련돼서 이제 교육청 예산 부서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교육청 정책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많습니다. 그런데 각 학교별로 특성이 다양해서 이런 부분이 맞지 않는 그런 학교가 있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참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에 학교별로 당해년도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에 따라서 예산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교육경비 보조 사업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뭐냐면 학교 실정에 맞는 그러한 교육경비 보조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코로나 이전부터 중요하게 대두되었던 문제인데, 사실은 코로나 이후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오는데, 뭐 아동 학대라든지 기초학습과 관련된 부족한 부분, 아이들이 뭐냐면 그 교육 환경에 있어 가지고 중간층이 사라진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코로나 이전에도 발생했던 문제로서 이 종합적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단계적인 것이 아니라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해 가지고 이거를 시스템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교육자치의 기본은 학교 단위 자치가 이루어질 때 진정한 교육자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장 선생님 토론 말씀 감사합니다. 그 석승하 교장 선생님께서는 이제 두 분 발제자 분들의 그 논의에 대체로 이제 동의를 하시면서요, 추가로 이제 몇 가지 사항들을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로 보면은 교육 재정의 경직성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라고 하는 점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셨는데요. 교육 재정에 대한 일반 자치의 규제적 요소를 폐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특별교부금의 지금 현재 비율 3%를 좀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제안하셨고요. 여기에 이제 덧붙여가지고 교육의 본질적 가치라고 하는 점에서 그 가치를 좀 강화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실질적으로 감축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충분한 교원을 이제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여기에 이제 학교 예산의 경직성을 해소하는 대신에 그 학교가 이제 자치를 할 수 있도록 학교 예산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토론을 좀 해주셨습니다. 예, 네 분 지정 토론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주로 이제 지방교육 재정을 중심으로 해서 좀 토론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마 대부분 이제 발제자의 논지에 다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세입 측면에서는 이제 좀 그 지방교육 재정이 이제 이전 수입 비중이 크다 보니까는 좀 안정성이 좀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점, 세출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경직적이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이제 발제자 두 분이나 토론자 네 분들이 다 공감을 하시는 바 같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논의들에 대해서 이제 좀 앞서 이제 토론에서 나왔던 이제 문제에 대해서 좀 두 분 발제자 분들께 좀 답변 시간을 각자 5분씩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뭐 반상현 원장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토론 해주신 네 분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뭐 다 우리 토론 과정을 통해서 이제 기술적으로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큰 방향에서 제가 다시 한번 좀 확인하고 우리 교육계가 함께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이 무엇인지 좀 말씀드리면은, 제가
결론적으로 국가 투자 우선순위에서 교육 투자는 상수다라고 제가 결론 지은 이유가 어떤 사업 베이스로 모든 이 국가 사업에서 우선순위 정할 때 교육은 그냥 떼어놓고 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재부가 제일 싫어하는 교육재정 칸막이다. 그리고 학생 수가 줄니까 소요 예산이 줄어든다. 이런 이 논리를 저는 적극적으로 교육계에서는 강화하기 위해서는 칸막이가 더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육은 진정한 미래 투자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동력이기 때문에 그 지점에 대해서 국민들의 저는 동의를 얻을 수 있다고 좀 봅니다. 기재부만 설득을 못할 뿐이지. 지금까지 다 말씀하신 게 고교부상제, 그린스마트스쿨, 누리과정, 뭐 그 여러 가지 그 재정 수요에 대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 재정 수요는 결국 기재부를 설득해서 국고를 더 따온다든지 뭐 예산 확보에 이 기재부 설득 과정을 거칩니다.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걸 칸막이를 더 교육계에서는 해야 되겠다. 그런 맥락에서 이 초중등 교육은 지방교육재정교훈법이라고 하는 법적 근거가 있어서 칸막이가 돼 있지만 고등교육은 그 칸막이가 없으니까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이라고 하는 법적 장치로 칸막이를 하는 것이 교육투자가 상수로서의 어떤 실적인 효과를 얻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제안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초중등 교육 재정이 남아서 고등교육으로 이전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경제계나 기재부의 논리에 대해서는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교육 투자는 초중등 칸막이, 고등교육 칸막이 이런 부분에서 좀 강화시키자라는 법적 장치 마련을 제안한 거고요. 그런 맥락에서 초중등도 사실 예산이 지금 굉장히 부족한 실정이라는 건 확실합니다. 그거는 우리 교육계가 다 동의를 해주시는 걸로 좀 믿고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제가 제안한 게 교부율 보정에 대한 이 내용을 한번 건드려 보자라고 제가 제안한 거거든요. 우리 이 과장께서 교부율 보정이 결국 교부금이 있었던 그런 시절에서 그걸 없애는 과정에서 이제 교부율 보정으로 이제 전환시킨 건데 저는 인건비만 보정하는 것이 아니라 긴급한 재정 수요가 있을 때 이 교부율 보정 장치를 통해서 교부율을 상승시킬 수 있는 적극적 조치가 초중등 교육도 필요하다. 저는 그런 맥락에서 좀 과격하지만 이런 제안을 좀 해드린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그 지방교육재정 관련되어서 그 토론자분들께서 현장에 계시는 관계로 아주 세세하고 그 세밀하게 그 내용을 살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부에서 그 주신 말씀에서 그 마지막에 이제 그린 그 스마트 스쿨 요 관련된 내용들은 뭐 아마 앞으로 저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그 여러 가지 서울시 교육청의 현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주셔가지고 전반적으로 뭐 전체적인 흐름 사항으로서는 뭐 크게 그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관련되어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 충남 그 교육청에서 그 우리 서기관님께서 말씀을 주신 내용들도 뭐 전체적으로 이제 한데 주신 말씀 중에 이제 이 시도 교육감님들의 정책 사업에 대한 배려에 대한 말씀은 상당히 이제 이거는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앞으로의 재원 운용에 있어서 크게 이제 좀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방교육자치제 지금 30년 흘렀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가 분권을 추진하면서 시도교육감님들께서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통해서 다양한 분권에 대한 안건들을 정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통적으로 합의하시는 부분은 쉽게 합의되는 부분이 인사권 확대입니다. 인사라든지 조직이라든지 본인의 고유 권한에 대한 확대는 전부 전 시도교육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관계다 보니까 쉽게 합의가 되시는데 재정 배분에 관련된 사항은 한 채 양보도 없으십니다. 왜냐하면은 산식 하나 바꾸게 되면은 이게 지금 제로성 구조에 있다 보니까 특경교육청의 산식이 유리하게 작동하는 순간에 다른 교육청에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워가지고 유일하게 재정에 관련된 분권에서 합의가 됐던 거는 특별교부금을 1% 줄이는 거였습니다. 특별교부금을 줄임으로 해가지고 그게 일반 보통교부금으로 전환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재정이 확보에 관련된 이제 문제인데
그리고 저기 앞에 우리 반상임 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우리 법과 제도가 결국은 분배에 관한 내용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재의 구조도 실질적으로 재원의 확보에 치중을 하고 있으면서도 배분에 관련돼서 상당히 접근이 어려운데 이제 교육감님들의 그런 재량 사항까지 가게 되면은 좀 더 이게 복잡한 이제 이 고차원 방정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조원초등학교의 우리 석성학 교장 선생님께서 이제 주셨던 그런 작은 학급이라든지 학급당 학생 수 이런 뭐 관련된 법률까지 지금 제한된 걸로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주시면서 교육이 그 국가 사무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그 우리나라 그 교육은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교육기본법이라든지 이런 모든 법률에 보면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공동 사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국가에 대한 재원 확보뿐만 아니고 그 광역자치단체급에서의 그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책무도 앞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책임을 그 함께 그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발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부족한 그 발표 자료에 관련돼서 그 세밀하게 살펴주시고 구체적 제안을 해가지고 한결 그 내용이 그 풍성해지게 만들어 주신 우리 토론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예, 상호 토론과 답변이 끝났고요. 지금 이제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이제 질의가 좀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듣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열린민주당의 강민정 의원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질문 내용이 보니까는 일단 그 자료에 대한 사실 확인인 것 같아요. 보니까는 이제 하봉우 교수님께 질문을 좀 하셨는데요. 그 발표 내용 중에 보니까는 이제 교원당 학생 수 감소 추세와 관련된 표가 있었는데, 이제 그 자료로 보면은 이제 그 OECD와 이제 비교를 할 때, 이 OECD 이제 교육 지표죠. 이제 우리나라 경우에는 이제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이제 보건교사, 상담교사, 사서교사 등도 이 교사 수에 이제 포함해서 계산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과다 계산된 게 아니냐, 이제 그 교원당 학생 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낮게 이제 보이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됐는데, 이에 대해서 좀 그 사실에 대해서 좀 확인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이제 총액 인건비 집행 비율과 관련해서 이제 교육 공무직 같은 경우 이제 100%가 이제 넘는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과연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좀 설명을 좀 부탁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사실 그 OECD 관련된 자료의 이 은밀성과 정합성에 관련돼서는 매번 검증이라는 절차가 필요하고 사실 그래서 사실 이 답변은 저보다는 우리 반상기 원장님께서 더 잘하실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은 이 OECD 지표를 관리하는 팀이 한국교육개발원에 있습니다. 그 지표팀에서 이제 이걸 관리하고 검증하고 비교를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예전에 일부 자료가 비교과 교사들이 산입되는 그런 있어가지고 그런 이 논의가 있어가지고 결국은 지금은 그렇게 산입되지 않습니다. 비교과 교사들은 산입이 되지 않아서 자료가 이제 많이 개선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제가 OECD 자료를 활용했기 때문에 이 OECD 자료가 저희가 그렇게 개선해서 제출했던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반영되었으리라 그렇게 믿고 이제 아마 자료에 대한 그 논의는 이제는 과거에 제기되었던 논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충분한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다음은 이제 반상진 원장님께 그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참 총액 인건비.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두 번째 답변을 못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답변은 사실은 오늘 제출되어 있는 보고서에 107페이지에 우리 윤희성 서기관님께서 아주 잘 설명해 놓으셨어요. 107페이지에 제가 문구를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관련된 문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액 교육공무직 인건비 관련돼서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은 총액 인건비가 도입된 이후 지방공무원 총액 인건비는 92.79%, 사립학교 직원 총액 인건비는 97.37%의 집행 비율로
총액 인건비 교부액 대비 대체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교육 공무직 학교 회계직원의 실제 집행률은 총액 인건비 교부액보다 전국 평균 20% 초과하는 실정이다. 저희가 이제 이게 이제 공무원하고 비공무원 간의 차이가, 공무원은 사실 호봉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령에 의해서 이 임금과 근로 조건이 결정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보통 교부금을 해서 총액 인건비를 편성해서 지출했을 때 가능하면은 이제 초과 집행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서 95% 정도 수준에서 인건비를 집행을 하는데, 이게 교육 공무직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총액 인건비에 산정되어 있는 교육 공무직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총액 인건비에 산정되지 않은 또 조례상 없는 그런 교육 공무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 공무직원들은 공무원이 아니다 보니까 편성된 금액보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실질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공무원들은 이제 파업권이 없다 보니까 본인들의 의사를 표현하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은데, 교육 공무직원분들은 이제 공무원이 아니다 보니까 단체 행동권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임금과 근로 조건에서 상당한 이 요구 사항을 그런 이제 단체 행동을 통해서 관철시키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도교육청 입장에서도 결국은 여러 가지 전국적인 비교라든지, 그 다음에 생활임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도조례라든지 이런 사항들 때문에 사실 배정받은 공무직원 인건비보다는 초과 집행하고 있는 실적이 있고, 그리고 이런 요구가 이제 지금 계속적으로 시도교육청마다 공무직원들의 처우와 임금 조건이 서로 다른데, 사실 서로 상대 비교할 때는 최고 잘하고 있는, 최고로 잘 지원받고 있는 곳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다 보니까 시도교육청 입장에서도 이 분야가 정말 재정의 운용에 있는데 상당한 압박 요인을. 그러면 이제 결국 어떤 일이 발생하냐 그러면은 총액 인건비 교부액 중에서 공무원 쪽으로 내려왔던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비용을 학교 교육 공무직의 인건비에다가 전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반상진 원장님께 들어온 질문인데요. 아마 이제 오늘 주제가 이제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재정 확보 방안인데, 반상진 원장님께서 주로 이제 고등교육 쪽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재원 확보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시면서 이제 고등교육재정 교부금법 제정 이제 필요하다라는 말씀과 추가로 한 10조 3천억 정도 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10조 3천억이 되는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확보안이 좀 구체적이지 않아서 아마 이런 질문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질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국가교육재정은 고등교육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이 함께 나눠먹는 하나의 파이인데, 여러 가지로 열악한 유초중등 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을 삭감하고 고등교육재정 쪽에서 더 가져가는 것은 문제가 있는 듯합니다. 이에 대한 원장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앞서 이제 토론에 대한 답변 말씀해 주시면서 또 명쾌하게 이제 칸막이가 더 필요한 차원에서 논의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려면 아마 이제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재원을 어디서 이제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좀 내용으로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원장님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좀 부족한 설명이었는지 몰랐는데, 제 의도는 지방 초중등 교육 재정에서 이것을 고등교육 재정으로 이렇게 이관시키자는 그런 취지는 절대 아니고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칸막이 재정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교육계 입장을 강하게 좀 제안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교육의 추격형, 선도형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우리는 유초중등 고등학교는 교육 재정 관련해서 좀 선도형으로 우리가 K 방역 얘기도 하고,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앞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여건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초중등은 선도형으로 좀 더 미래 투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 사고가 칸막이 형태로 필요한 거고요. 고등교육은 사실은 이 추격형입니다. 너무나 이 예산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제 표에도 나오지만 이 하버드 대학이나 스탠포드 대학이 1년 예산이 8조 원, 6조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 고등교육 예산이 11조 원밖에 안 되거든요. 서울대학이 지금 8천억밖에 안 되고 연고대가 6천억 정도 예산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의 경제가 안 맞기 때문에 고등교육은 절대적으로 좀 부족한 실정이다. 그런 맥락에서
국회에서 노력해 주신다면 내국세 일정 부분을 GDP 1.1%를 확보하기 위해서 내국세 일정 부분을 고등교육재정교훈법을 통해서 확보를 한다면 고등교육은 그나마 좀 숨통이 트이지 않겠나. 그게 어렵다면 한시법으로라도 대학 균형 발전을 위한 특별회계라도 만들어서 이 숨통이 좀 틀 수 있는 그런 법적 장치 마련을 국회에 좀 촉구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아마 내국세와 연동해서 확보하려면 아마 내국세 한 4% 좀 넘는 정도 아마 확보해야 될 것 같아요. 10조 3천억 정도 규모라고 한다면, 근데 사실은 소수점 이하 단위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 4%를 추가로 확보하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닐 거라는 이제 그런 좀 걱정이 되고, 또 확보를 위해서는 또 그만한 또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 더 이상 들어온 질문은 없는 것 같고요. 이제 시간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는 여기서 좀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긴 시간 동안 좋은 내용으로 발표를 해주신 두 분 발표자께 감사드리고요. 또 이에 대해서 또 명확한 토론을 해주신 네 분 또 지정 토론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해 주신 여러 시청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 교육현안 국회 연속 토론회 제1차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